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의원이 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하튼 혼잡 통행 이후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무기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일 불법 이민 규모가 2,500명을 넘어서면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기능 저하에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저소득 시니어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렌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의원이 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펠팍 신창균 이상희 후보, 올테판 진유 의원도 승리가 예상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 의원 탄생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개표가 90% 진행된 가운데 득표율 75%로 16%에 그친 노동운동가 파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 9%를 득표한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햄 후보의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 의원은 투표 종료 후 SNS에 올린 글에서 놀라운 승리 결과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선거에 승리한 김 의원이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됩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50여 년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내리의석을 석권해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본선 대결에서도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넨데스 현 의원이 11월 본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한인 후보 4명이 경쟁한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신창균 후보와 이상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신 후보는 510표, 이 후보는 509표를 얻어 355표에 그친 앤토니 김 후보와 303표를 얻은 박을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예비선거에 출마한 스테파니 장 후보는 153표를 얻어 후보 4명 중 공동 2위를 기록해 남은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한편 올테판 시의원 연임을 노리는 진유 의원은 381표를 획득해 2위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리치필드 시의원에 도전한 데니스 심 후보와 알파인 찰스 김 후보는 낙선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5선거구 공화당 연방하원 후보에 도전한 조지송 후보도 득표율 27.8%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하튼 혼잡 통행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무기한 중단을 지시했는데요.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11월 선거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 오는 30일부터 예정됐던 맨하튼 혼잡 통행료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교통 혼잡 개선과 환경 오염 감소 등 통행료 부과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표명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물가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상황의 변화도 있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즈는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연기될 것 같다고 보도하고 이 같은 결정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MT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행료 부과 계획이 좌절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미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카메라와 센서 번호판 판독기 등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통행료 수입으로 예정돼 있던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방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증가 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응해 일일 불법 이민 규모가 2,500명을 넘어서면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남쪽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불법적으로 남쪽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이 2,500명을 초과할 때 적용되고 1,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2주 후에 종료됩니다. 이 조치는 또 즉각적인 추방과 5년간의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합니다. 현재 일평균 불법 이민 규모는 2,500명보다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조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불법 이민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추방되고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국경 순찰대 요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이들을 더 쉽게 추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정치적인 쇼로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경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올해 초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자 우선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의회 조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남쪽 국경을 더 안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의회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45명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81세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대다수는 공화당원이었지만 일부 민주당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쇠퇴 조짐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 회의에서 24명의 의회 인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느린 움직임 탓에 회의 시작까지 약 10분이 걸렸고 회의 도중에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반복해 읽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정신적 능력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논란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어제 의회에서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94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돼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얻지 못한 약 4만 9천 명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특히 한국 출신 입양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하고 입양아 권리 확보에 나섰지만 이 법안은 18세 미만 입양인들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냈지만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이 법안이 통과돼 입양인들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북수국적 연령 하향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법무부 및 국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이해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기철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 촉진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라며 법무부,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6개월 이상에 달하는 국적 회복 심사 기간 동안의 생계나 거주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기철 청장은 심사 기간 내내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고 국적 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만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허용 시기 누락 문제와 복수국적으로 인한 현지 사회 진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재외동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저소득 시니어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렌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 유닛은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와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거주자들은 신청을 통해 렌트 동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은 62세 이상의 시니어로서 연소득이 $50,000 미만이고 렌트 안정화 아파트나 미첼 라마, HDFC 코업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은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역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하고 렌트 안정화 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세입자는 렌트가 인상돼도 기존의 렌트 금액을 그대로 낼 수 있으며 뉴욕시는 재산세 공제를 통해 집주인에게 차익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약 6만 3천 명의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니어나 장애인은 렌트 동결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최대 $500만 빌릴 수 있는 새로운 파일럿 영업 자본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의 이사벨 카시아스 구즈만 청장이 어제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크레딧 라인을 통해 최대 $500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크레딧 라인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150,000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85%까지 보증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75%까지 보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볼빙 크레딧 라인의 형태로 제공돼 대출금의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프라임 레이트의 3%에서 6.5%를 더한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12%에서 15% 사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작일과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론칭 후 SBA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시의장은 어제 무료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임시 부양자금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 프로그램과 팬데믹 학습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1억 2,800만 예산을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삭감 복원에 대한 이유로는 호전된 경제 상황과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초중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무료 인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서머라이징 프로그램 예산 $2천만 복원됩니다. 또 코로나19 임시부양 자금으로 운영되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3,200만 투입합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가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 캠퍼스가 안전하지 않게 됐다는 소송에 대한 합의안으로 안전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서 컬럼비아대는 연말까지 캠퍼스 전역에서 24시간 도보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통로 연락 담당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컬럼비아대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캠퍼스 출입을 위한 대체 수단을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되고 시위로 인해 시험이나 주요 과제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또한 자유로운 사고와 공개 토론이라는 학문적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여성 환자에게서 혈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47일 만에 이를 제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대학교 랭건 이식연구소에 따르면 신부전과 신부전을 앓던 리사 피사노 씨는 지난 4월 기계식 심장 펌프를 신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펌프와 관련한 문제로 혈류가 부족해져 이식된 신장이 손상되면서 의료진은 지난주 이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식된 신장에 대한 장기 거부 반응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습니다. 피사노 씨는 수술 뒤 신장 투석을 재개했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AT&T는 어제 많은 고객이 타 통신사 고객과 통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T&T 이용자 간 통화는 가능했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AT&T는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런 문제를 겪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도시는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피츠버그와 인디애나폴리스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